예,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가지고 전체 텍스트의 구성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줘야 되겠다고 우리 강연자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내용들, 그리고 이 데카메론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 의까지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셨고요. 아마 들으시면서도 편안하게 전체 내용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이 기회에 데카메론 책도 이번 여름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그 민음사에서 세 권으로 아주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박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이 아주 그 가독성 있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책은 여름방학 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이 시민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민포럼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 뭐 어떤 분도 괜찮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이 목요철학원으로 주시면 여러분들의 질문에 우리 강인자 선생님께서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뭐 지난 시간에도 들어왔던 질문이기도 한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 배화열 선생님께서는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얻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만촌동 배화열 선생님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데카메론의 100가지 이야기 중에서 남자가 말한 1번과 10번 이야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또 분석까지 해주셨어요. 첫 번째, 문학 이론에서 보면 주인공들이 부조리 영웅, 즉 등장인물의 행위가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희생자로 그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죠. 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문학 이론에서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드라마틱 아이러니 기법을 통해서 독자들을 설득하는 그런 수사학을 활용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어요. 혹시 이 배화열 선생님의 이런 의견에 부언하셔서 좀 이 분석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강연자 선생님께서 첨부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저한테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래서 생각을 좀 이렇게 저렇게도 해봤는데 이게 글쎄요, 만족스러운 답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좀 사실 자신은 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조리 영웅이라고 왜 보셨는지 현장에서 좀 말씀을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네, 이걸 좀 들을 수가 없어서, 네, 좀 오히려 이런 부분도 궁금한 지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논리적이고 희생자로서 활동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희생자를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의 결합체라고 해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쭉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모두 가해자나 피해자로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득을 보는 자들의 결합체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지금 생각이 좀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까 그 1번부터도 보면은 그 차펠레토 이야기에서도요, 제가 이제 미리 설명을 드렸지만 그 형제 같은 경우에도요,
고해성사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시체 처리 때문에. 근데 하기 때문에 이제 이득을 보는 거고요. 차펠레트도 죽으면서 거짓말을 하지만 이제 고해를 어쨌든 완수했고요. 성직자도 사람들에게 귀감거리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장인물들이 보면, 어떤 가해자나 피해자로서의 어떤 조금씩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모두가 조금씩 다 이득을 보는 자들의 결합체가 아닌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답변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 부분은. 네. 그 다음에, 네, 이 부분은 충분히, 예, 저도 그럴듯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이런 세속적인 것들, 풍자적인 것들, 네, 이런 일부 것들을 시침이 뚝 떼고 지금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지만 이게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예,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건 지난번 두 강연에서도 계속 나왔던 물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강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르네상스 이론에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신 세 개를 적용했을 때 이 삼신일체를 가설에도 삼신일체를 가설에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도 일종의 배화열 스님님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멘트하실 부분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데카메론도 단테가 사랑한 여인 베아트리체처럼 이 보카치오가 사랑하는 여인 피암메타죠. 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서정시이지만 페트라르카가 사랑한 여인 라우라에서 보듯이 이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 여인들이 이 등장을 이제 한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데카메로는 소위 이게 지금 계속 우리 베하열 스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결합체, 소위 헬레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이 공식에 적용을 하면 위에서 말한 삼위일체가 아닌 삼신일체,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의 하나님, 그리고 헬레니즘의 사랑의 신 에로스와 운명의 새 여신을 대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공식은 헬레브라이즘은 상부 구조는 헬레니즘의 사랑과 운명의 신들이 있고요. 하부 구조에는 헤브라이즘의 하나님이 이렇게 있어서 이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결합체로서의 헬레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이 된다고 폴 존슨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그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런 폴 존슨의 의견에 대해서 혹시 강린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도 참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에게는. 일단 르네상스라는 게 이제 어떤 특정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고 이제 현상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흐름이고 현상이다라는 거는 어느 하나로 딱히 구분지어서 이거다 저거다라고 정확하게 마치 칼로 자르듯이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때도 이제 어떤 중세적인 세계관과 르네상스적인 이런 새로운 흐름들이 이렇게 다 겹치고 있는 이런 과도기적인 이런 지금 시기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르네상스가 커다란 하나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부분, 이게 어떤 주된 세력을 차지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을 낼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거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상부 구조, 하부 구조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렇게 커다란 카테고리로 본다면 뭐 특별히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다만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헤브라이즘하고 뭐 헬레니즘하고 이렇게 상부 하부 이거보다는 이게 저는 겹친다라는 거죠. 교차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데카메론이요. 성직자들이나 이 기독교를 굉장히 그 풍자하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절대로 기독교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르네상스 시대 작품을 보면 무슨 뭐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브루넬레스키니, 뭐 기베르티 전부 다 보면은 전부 다 내용은 성서의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뭐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만 다른 거죠. 회화만 보더라도 기존에는 굉장히 신성하게 그렸다면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적인 감정들이 그대로 거기에 작품에 다 드러나거든요. 이제 그게 르네상스의 차이죠. 그러니까 표현 형식이 다르고 초점이 다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이런 기독교를 배척하거나 무슨 뭐 이거를 뭐 전복시키거나 뭐 타도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예, 그래서 폭로이고 뭐 이런 것이지 뭐 교황 자체가 뭐 필요 없다. 뭐 그다음에 종교의 뭐 폐단이다 종교 없애자 뭐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신에 대한 인정 아까 1곡에서도 보듯이 그러한 차페레토 같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신에 대한 그 알 수 없는 세상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근데 의지로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알 수 없는 부분을 모르는 세계를 인간의 의지로 이렇게 뭔가 그 자리를 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깊은 애정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부 하부 겉으로 보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예. 그러나 이게 이제 들여다 보면 그것들은 충분히 이렇게 중첩되어 있고 또 교차하고 있고 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폴 존슨이라고 하는 뭐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의 해석을 우리가 그대로 곧대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건 뭐 그분의 역사 이해이기 때문에 그 정도 틀에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신암동에 살고 계시는 강도기 님이십니다. 5가지의 질문인데 다 개념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뭐 짧게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데카메론에는 첫째 날부터 열째 날까지 11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들 노래들은 발라타라고 하는 음악 형식이라고 불려지는데 발라타라고 하는 이 음악 형식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다 하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데카메론은 그 당시 교황청으로부터 금수로 낙인 찍히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14세기 이탈리아에서도 음악이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탈리아 음악을 트레센토라고 부르는데 이 트레센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요.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보카치오의 작품으로 데카메론 이외에 연애소설 피아메타가 있습니다. 이 피아메타의 주요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마지막 5번째 질문은 보카치오의 작품으로 혹시 산문이 아닌 운문 소설이 있다면 어떤 작품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5개의 물음입니다.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여기 그 발라타에 관한 질문하고 이 트레첸토에 관한 이 음악에 관한 부분은 답변을 좀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냥
그냥 회자되는 내용을 설명해드리기에는 제가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지만 네, 요거는 제가 좀 너무 짧아서 지식이 짧아서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없다는 점 양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금서로 낙인이 찍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 이게, 아까도 보셨듯이 내용이 뭐 성직자들을 풍자하는 내용이 뭐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불쾌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불쾌한 층은 당연히 그쪽이겠죠. 성직자 층이겠죠.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는 금서로 이제 지정을 했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제 이거를 이제 데카메론을 금지를 시켰지만 이제 보급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 막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요, 이제 그런 이단적이라던가 이런 음란물이라던가 이런 도서 목록을 갖다가 이제 채집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관리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데카메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요, 교묘하게 그 책에서 이제 만약에 굉장히 음란한 외설적인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성직자가 연루되어 있다. 그러면 그 성직자를 싹 바꿔치기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수녀가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수녀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거기에 여성, 네, 혹은 뭐 어떤 귀부인,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바꿔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성직자에 대한 언급을 이제 모두 제거를 하는 이런 식으로 관리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예. 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유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당시에 종교 개혁도 좀 해야 되고 어떤 권위를 되찾아야 되고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데카메론이라는 책 때문에 이제 그런 권위에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금서 목록으로 지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네, 세 번째 질문 중에서 트레첸토. 네, 요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에 대한 답변은 좀 죄송하지만 제가 좀 못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피암메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원래 제목은 엘레지아 디 마돈나 피암메타. 그래서 이제 피암메타의 비가 엘레지, 네, 이제 요런 작품이고요. 1343년에서 44년에 쓰여진 건데 이 작품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1인칭 고백 모놀로그라는 거죠. 그리고 최초의 그 서양의 심리 소설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내용은 뭐냐면 피암메타라는 여인이 사실은 유부녀인데요. 그 피렌체 상인인 그 젊은이, 팜필로라는 젊은이를 만나가지고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는 거죠. 예, 이제 일단 요거는 이제 불륜이 되는 거죠. 그런데 팜필로라는 청년이 뭐 그렇게 뭐 순정파하고 이제 이런 청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배신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그 심리적인 묘사들이 이제 잘 되어 있다. 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뭐 질투라던가 절망이라던가 이런 묘사가 아주 세밀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녀가 처음에 그를 만났을 때 사랑하게 된 어떤 계기, 그다음에 함께 보낸 날들 이런 게 다 이제 차례로 써 있고요. 그다음에 만나면서 느낀 뭐 사랑의 감정, 행복, 뭐 그다음에 또 그가 이제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치고 잠깐 떠나거든요. 그때 이제 딱 본능적으로 찾아드는 어떤 비극적인 그런 예측 이런 것들도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을 하고 이제 떠났는데 이제 진짜로 뭐 그가 말한 말을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런 어떤 배신감. 예. 그러면서도 이제 그를 이렇게 만나는 것들을 또 상상으로 이제 하는데 그런 상상의 과정들이 또 묘사가 이제 잘 되어 있다고 하고요. 사실 제가 이거를 제대로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막 이제 찾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감정에 막 휩싸였을 때, 이제 옆에서 이제 뭐 시녀가 이제 너무 좀 제발 그러지 말아라 했는데도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열정들이. 그런 감정들. 그 다음에 고통스러울 때 그런 감정들. 이런 심리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최초의 서양 심리 소설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는요,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구구절절 자기 이야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여성들의 어떤 그런 불행한 삶으로 바꿔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거기다 투영을 시킨다라는 거죠. 객관화를 시킨다라는, 이런 장면들이 좀 있었고요.
예. 그래서 뭐 이 작품은 이런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질문 5번에서 운문 소설이 있다면 어떤 작품이 있느냐. 제가 이제 보카치오 작품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보았을 때, 시라던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산문, 네, 이런 게 있는데, 운문 소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나와 있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데카메론 하면, 우리는 이제 시나 산문, 네, 요걸로 이제, 평가할 수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자 성함은 없고요. 핸드폰 번호가 마지막 번호입니다. 1396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 질문 내용은 이런 거예요. 1348년에 이탈리아에서 패스트가 퍼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와중에 11명의 여성과 3명의 청년이 10일 동안 10명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 당시에 최선책이었다면 몇 배나 더 힘든 우리나라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패닉 속에 빠져들어가 인문포럼 강의 속에는 답이 있을까 들여봅니다. 라고 하는 질문 내용인데요. 일단 뭐 11명의 여성이 아니고 7명의 여성과 귀부인과 3명의 청년이죠. 10일 동안 10명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 당시에 최선책이었다면 뭐 이걸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물음을 우리 강의자 선생님 방식으로 조금 이해를 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하신 분의 이제 의도는 알겠는데, 대답은 저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아마 이야기는, 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최선책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피한 거, 네, 교회로 피한 거 아마 이거를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지금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금 최선책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처럼 뭐, 당시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몇 배나 힘들다라는 게 이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의미를 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이제 그 죽고 사는 문제라면은 그때보다는 지금이 좀 훨씬 낫겠죠. 그때는 뭐 아예 치료책이 없어서 뭐 시체가 뭐 다 길거리에 나뒹굴었다 이 정도고 지금은 우리는 예방은 못하더라도 일단 치료는 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들이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의 의료 체계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그때보다는 좀 낫지 않나 이제 싶고 지금 이제 뭐 패닉 속에 빠져 들어가 계신다고 하셨는데 해결책으로는 일단 패닉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지만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하는 마음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혼자 겪는 고통이 아니고 다 같이 겪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 심리적으로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위로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뭐 일단 건강 관리를 뭐 잘 해야 되겠죠. 예, 건강 관리를 뭐 잘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또 개인적으로라면은 저는 이렇게 이제 밖에 못 나가고 하니까 어떤 새로운 소통 창구들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름의 그냥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집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울해지고 분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집안에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이런 새로운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질서에 좀 적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피할 수 없으면 뭐 즐겨라. 이거 즐길 것은 절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빨리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는 데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네, 뭐 최선의 방법은 안 나오더라도 뭐 차선이라도 나오는. 예. 그다음에 뭐 사회적으로는 우리 뭐 질본이라던가 중대본에서 지시하는 거 잘 따르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타인 입장 고려해가지고 공생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예, 배려도 좀 필요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좀 최소한의 피해만 남기고 지나갈 수 있도록 예,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해결책은 제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냥 저의 그냥 생활 자세라면 어차피 벌어진 일인데 네, 어떻게든 뭐 방법을 최대한 나은 방법을 조금이라도 하루하루 예, 그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사실 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깐소니엘의 페트라르카 작품을 여러분 듣고 하셨는데 사실 페트라르카 그 작품이 나왔던 그 시기하고 지금 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 나왔던 이 특정한 시기는 또 어떻게 보면 짧은 사이지만 전혀 이제 다른 상황이 됐죠. 이 1348년 이 패스트 역병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고 한 3년간 유럽을 휩쓸었다 그러죠. 뭐 그때 당시 지금 추정컨대 유럽 전체 인구가 한 1억 명 정도 됐었는데 무려 4분의 1이나 되는 2,500만 명이 이 패스트의 희생자가 됐었고요. 어떻게 보면 당시 피렌체는 무역을 통해서 유럽 전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그런 도시였는데 이 콘스탄티노플을 통해서 들어온 이 지배력에 의해서 가장 유럽 지역에서 또 많은 희생자를 또 낳게 된 이유였죠. 그만큼 사람들의 이동이 많았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물론 이게 670년 전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이건 1차 세계대전 시기 혹은 20세기까지 알베르토 까미의 패스트가 나오는 그 시점까지도 우리 역사 안에서는 계속 진행된 전염병이었고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 우리 시민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학자의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서문 부분에 이런 게 있죠. 인류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세 가지 극복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빈곤의 탈출이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전염병을 발본색원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염병을 막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2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전 세계적인 전쟁을 막았다는 것이 지금 인류가 인류 전체 역사 안에서 가장 잘 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유발 하라리의 생각이었을 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새로운 또 역병에 노출되어 있는 거고요. 많은 환경학자들이나 기후재난 대기학자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형태는 또 다른 변형된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에 계속 침범할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건 뉴 노멀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노멀이 되는 일상화되는 그런 삶일 거다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그런 대안을 또 제시를 하고 있지만 방금 우리 이 1396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울의 시대를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는 말 그대로 방금 우리 강의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소통의 구조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우울 혹은 고통의 과정들을 견뎌낼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인문 포럼의 이 비대면적 방식의 시민 여러분들과의 만남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소통의 방식이었고요.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뭐 지금까지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예,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 플로에 계시는 원장님께서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좀 첨언하실 거나 혹은 질문하실 게 있으면 뭐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따로 있습니까? 예,
학교에 쉬는 시간에 우리 장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단테의 신곡은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여기에는 신곡에 비해서 인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곡과 인곡과의 차이, 그 내용은 너무 크겠지만 우리 장 교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둘을 나누되 현대적인 의미와 결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와 관련해서 신곡과 인곡을요. 그러니까 신곡과 인곡의 이제 구분은 우리가 말 그대로 중세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최우선적이다. 이제라고 보는 게 이제 신곡의 세계관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곡이라면 물론 표현 내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 그 밑에 이제 깔린 이야기들은 굉장히 인간적인 그 초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인간에게 보다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근본적인 그런 차이가 있겠고요. 현대적인 의미에서라면은 저는 신곡이든 인곡이든 다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굉장히 멀티플하게 동시에 다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완벽하게 이쪽 세계관으로만 살거나 또 완벽하게 또 지극히 세속화된 삶만 살거나 이게 아니라 현대인들은 뭔가 황폐화된 정신 이런 세계들을 또다시 그런 뭔가 이런 그 신을 찾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또 어딘가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에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똑같이 의미가 있지 않나. 신곡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고리타분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현대에게 우리에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또 그런 부분들을 공감하고 그런 수행의 삶들을 우리가 또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도 하고요. 그런 영적인 갈증을 굉장히 우리가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 우리에게는 신곡의 이야기나 데카메론의 이야기나 어느 한쪽이 우위다 뭐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는 충분히 다 수용 가능하고 의미가 있는 되게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예. 오늘 모든 내용을 다 만족시키기는 힘듭니다. 근데 오늘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 조반니 이 보카치오의 데카미론에서 오늘 강좌 선생님께서 많이 이렇게 쓰신 용어 중에 하나가 상인 그리고 부르주아 계층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어지는 에라스무스의 우신 예찬 이제 이게 15세기 작품이기 때문에 바로 아주 본격적인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의 텍스트죠. 이 데카메론과 또 우신예찬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부분은 중세적 상황입니다. 특히 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아주 통렬한 풍자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 또 다른 말로 하면 중세 그리스도교의 이 도덕에 대한 혹은 규범에 대한 가장 인간주의적 관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인간주의적 관점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상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급입니다. 새로운 계급이 이후에는 부르주아 계층이 되고요. 이제 바로 이 부르주아 계층들이 결국은 근대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게 되고 그 시스템이 21세기 현재 우리의 삶을 또 지배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페트라르카의 작품이든 데카메론,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든 이런 작품들 속에서 이미 21세기 현재 우리의 아주 전형적인 인간형들이 등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데카메론 이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이 다양한 유형의 인간들은 21세기 현재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카메론은 여전히 21세기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텍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들이 이 르네상스와 문학 세 번째 풍자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강연해 주신 서경대 인성교양대학의 장지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